네, 안녕하십니까. 저녁을 좀 이게 지금 시간이 저녁이 늦은 시간이죠. 저녁을 하고 술을 한 잔에 할 시간인데 술자리에서 요즘 오늘은 또 안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오늘 정치 엿장수 마음대로 얘기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담에는 전국 고물상연합회 회장 조남준 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엿장수 저번 주에 빠진 관계로 이번 주 좀 격하게 토론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왜 빠지셨죠? 아유, 이거 우리 임걸님도 꼭 저거 맞으세요.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이 대상포진이 와서 지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대상포진요? 그렇죠. 참 힘들었는데. 그, 이렇게 건강한데 대상포진이 온다라는 게 그게 좀 그런데, 우리 임걸님도 건강하지만은 꼭 예방주사 맞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참 공교롭게도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한 날에 이렇게 또 우리가 방송을 내보내게 됐는데, 혹시 얘기 하나 하셨나요? 사퇴하실 것을? 아니요, 저는 사실 제가 조금 그런 적에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좋은데 사퇴는 얘기를 못했고 저는 맞붙어 싸우길 바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수를 좋은 시점에 던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상포진을 말씀하셨지만 대상포진도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더라면 안 걸릴 확률도 많았겠죠. 그래서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방주사도 필요하고 또 예방주사를 한 건 사실 그 균을 미리 맞아서 균의 내성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모든 게 그런 게 참 철저하게 준비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물러난 거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좋아하지만 원래 반대했었으니까는요. 근데 참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전 말에 보면은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인다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가지고 그보다도 어떤 다음에 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그렇죠. 사람이 올지. 혹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꼽고 있는데 참 임걸님 보시기에 누가 올 것 같아요, 다음에? 글쎄 나는 당장 조국 장관을 대신할 사람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대행 체제로 차관이 있으니까 대행 체제로 국감 끝나고 또 안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같은 필부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촌장 일부에서는 윤 춘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참 빠르게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국과 윤석열의 어떤 뭐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어떤 궁합이 맞는 그렇죠. 그런 조합이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바람보라도 어쨌든 간에 이 진영 논리를 펼쳤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외나 어떤 그런 아쉬운 감정을 좀 피력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부분이 약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임걸림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죠. 이제 일단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첫째이고 사실 근데 그 국민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광화문과 서초 대전이죠. 서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모여서 지지하는 거에 대한 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회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보는 게 가장 특정 정확하겠죠. 종교 하나 연단해서 이놈 저놈을 막 할 수 있는 그 특정 종교와 나머지 종교와의 싸움으로 이제는 판이 바뀌었다. 저는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도 어쨌든 간에 종교에 대해서 큰 관점은 없지만은 한기총이라는 데서
그 얘기하는 그 정광훈 목사가 있는 그 부분의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빤스 목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신뢰를 주고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듯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데 또 이 정치 얘기와 좀 동떨어지지만은 뭐 누구한테는 몰매 맞을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기독교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거는 그 차별 금지에 대한 것 중에 동성애나 성소수자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이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서 그런 어떤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겠냐 하는 이런 보수적인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이라든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생각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그렇게 그 묶여져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이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백성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참다운 정치가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것도 어쨌든 지간에 내가 그 종교를 저는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쪽 대학에서 학점이 좀 풍족하게 나오는 게 있고 또 학점은 다 땄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과목적 이수하기 위해서 또 배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두 과목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광화문에서 표출된 그 한기총이라는 그 단체는 지금 거의 뭐 유명무실한 기독교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엔 참 제가 보기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참 그 전에 많은 그 기독교 단체를 대표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완벽하게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이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되죠. 정치에 대해서 어떤 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광화문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기총 소속이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나머지 여러 사항들의 그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저는 진영 논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그 왕따 논리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왕따 논리. 네, 나와 생각이 틀리면은 왕따를 시키는. 그렇지 지금은. 지금은 어떤 그런 논리지 진영은 매몰돼 있고 서로 이렇게 그 생각이 틀리면은 그냥 상대방을 아예 그냥 근접도 못하게 다 따돌리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이게 뭐 진보나 보수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해요. 진영 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진보라는 게 뭡니까? 한 걸음 앞서서 나가는 거 계속 나가는 그런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지켜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무조건 어떤 그 한기총만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분 중에 일부들은 굉장히 광신도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국 수호, 뭐 검찰개혁 다 좋은데 어느 한 부분에서 정경심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팻말도 보고 광주가 조국이다 뭐 이런 팻말도 보고 그런 것들은 그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쫓아다니거나 또 우리 세대가 조용필을 좋아서 막 쫓아다니던 그런 모습이지 이거는 진영의 논리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그 하나가 거기에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참 어떤 사람들이 좀 눈에 띄게 그렇게 그런 표를 들고 나왔다. 보면은 뭐 이번에도 보면은 광화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뭐 일장기까지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성적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예. 이스라엘 성조기 음, 뭐 별걸 좀 다 들고 나오고 하다못해 태극기는 뭐 쓰레기통에 잔뜩 버려져 있는 것도 이제 사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술 먹고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들한테 휘발유 갖다 뿌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두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구속된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여러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저는 지금 조남준 회장이 염려하신 거 진영이 아니라 이런 패거리 근데 사실 서초동 집회에 가려고 터미널역에서 내렸는데 터미널역에서 서초 집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쪽에 어떤 그 박근혜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야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뭐 주먹질을 해댔다 이런 저기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없이 서로가 거기 가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 그렇죠. 나는 여기 잘하고 있어. 이런 서로가 이럴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런 성숙감, 정치를 이끌어갈 걸 버리고 뭐 지금 뭐 심지어는 뭐 그랬죠. 뭐 야당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내 목을 쳐라. 고 하고 들어가서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뭐하러 검찰에 나왔느냐. 일종의 그 액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시중에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지만 마음을 훔치면은 리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자기를 추종하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는 뭔 짓은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과연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게 기준이죠. 이런 기준점들에서 과연 저게 올바른 행동인가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어떤 그 국정감사석상에서 욕지거리도 하고 정치 행위를 갖다가 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뭐 법사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게 그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문제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 패스트트랙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봐서 이제는 뭐 야당에서 뭐 이렇게 조국을 물고 늘어진 것도 자기는 패스트트랙에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는 패스트트랙에 남아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도 사실은 지금의 자유당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 허방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사위원장이 검찰 감사를 나가서 감사 기관에다 조사를 하지 말아라고 압력을 가하고 이런 저걸 했을 적에 제가 봐서는 이제 남은 거는 조국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해서 이제 전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는데 그 패스트트랙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10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10명의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하고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전에 제 지인들한테 물론 고물상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패스트트랙이 무언지 아십니까? 했는데 한 사람이 10명에 한 사람이 알까 말까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패스트트랙이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치개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이 되어 있는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또 어떤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런 거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개혁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가지고 나중에 표결을 가든 어쨌든 간에 이게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지 혹시 인걸님은 아십니까? 이 정치개혁 저도 어떤 사실 식으로 뭐 가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사법개혁이 어떤 자체도 저도 잘 모르죠. 다만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정치 선진화법. 그래서 이게 이 정치가 이 많은 다수들이 원할 경우에 그걸 어쨌든 힘으로 막거나 어떤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그 진행될 수 있게끔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어떤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법 뭐 개혁특별위원회라든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예. 법사위를 아마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법사위에 넘어갑니다, 법률이. 원래는 예, 법사위에 넘어가서 또 표결 처리된 다음에 본회의에 붙여져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그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서 법률을 끝까지 국회 회기내에 자꾸 안 내보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그냥 폐기되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예전에는 예. 근데 요거를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나도 어느 그 뭐 과반수의 어떤 뭐 찬성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통해서 그냥 본회의로 바로 갈 수 그렇죠. 있게 바로 가서 표결에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렇죠. 그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저도 뭐 그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대략적으로 이거는 어떤 그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그걸 방해하는 것을 무력화하고 이거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식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국회에 가서 의원실 하나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한 회기 내에 그 자기가 지금 뭐 20대 국회라 그러면 20대 국회 안에서 발의해 놓은 법률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수백 건 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힘 있다 생각하고 정부가 내고 이런 저 안건들 법률 개정안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 속전속결로 넘어가고 뭐 청원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민원위에 의해서 요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 거는 4년 내내 머물러 있어요. 또 통과 못 시키는 법률도 많고. 근데 굳이 왜 사법개혁이란 이 부분하고 정치개혁이란 부분을 굳이 왜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속전속결이 아니라 그걸 왜 굳이 방해를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봐야 하고요. 그 전에 들어가면 정치개혁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어떻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그게 가가지고 350명이면 어떻고 그렇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어떤 정치의 이슈가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검찰 지금 개혁을 한다 그리고 뭐 반수사 부패부로 만들어가지고 상계지청에만 남겨둔다 그랬는데 일반인들 죄 지으면은 특수부에서 수사합니까? 특수부란 것은 특별한 그 정치나 이런 쪽에 어떤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처벌하고 수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저걸 하기 위한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저 페북에다가 그런 거를 한번 써봤어요. 나도 포토라인에 한번 서보고 싶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아 천출이 돼서. 꿈이죠. 저는 그 제발 좀 그런 어떤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는 얘기도 하고 뭐 깨끗이 한번 씻어보겠다 이런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포토라인에 서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놈들은 평생 가야 그 포토라인에 한번 서볼까 말까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안 세우는 사실은 거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형사부 밑바닥에서 일반 범죄나 억울한 사람들이 죄 짓고 들어가서 딱 만나는 데가 처음에 검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개장 뭐 검사실에 개장 만났을 때부터 기죽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달게 받으면 되는 거고 억울하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단계부터 충분히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게 개혁이지 특수부 없애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다고 또 특수부가 남았다고 해서 개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수부라는 것보다는 그 검찰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에 대한 그렇죠. 영감님 지휘부터 내려놓으셔야 그거부터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개혁이죠. 제일 나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법고시 합격되면은 돈 많은 데서 사위 삼으려고.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야. 지금도 이제 그렇게. 지금 노스쿨이라는 대로 돼 있어요. 노스쿨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사람은 아예 공부를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천에서 영나는 기회를 박탈한 거죠.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물림하기 좋은 게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꼭 견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처가 필요하다. 즉 검사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리고 그런 저걸 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래서 이제 공수처 얘기도 나오는 거죠. 공수처가 필요하다기 이전에 참 이 저같이 이제 천출의 생각이 뭐나 그러면은 그냥 검찰 안에다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단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임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든 검찰총장 됐든 그래서 많잖아요. 저 민병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단에다가 민변 변호사들 다 집어넣으면 돼요. 딱 간단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딱 굳이 간단합니다. 법률 만들 필요도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제 저도 예. 그것도 조남준 회장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굳이 뭘 만들 필요가 있냐. 근데 그게 하는 그 가장 큰 반대 세력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임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인데 아니죠. 임명권자가 아니라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검사들과 평등하게 대화를 하겠다고 찾아간 검사 사람. 임명을 누가 시키는 것 같아요, 인걸리? 검사 임명이요? 예. 일단 검사 임명은 법무부 장관이 일단은 아니 그죠? 검사 임명장에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 임명장을 받으면은 그 임명장을 주는 사람의 임명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임명장을 가지고 주는 건 법무부 장관이 주는 게 아니게? 국장급 이상은요. 네.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이상은 음. 소속 장관이 추천하여 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검사들은 몇 급 정도 이상이죠. 고위공무원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예, 돼요. 예. 예전에는 뭐 상급 부의사관, 2급 관리관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나갔는데 지금은 상급인가 4급서부터 고위공무단 자격이 그렇죠. 주어져서 고위공무원단이 된 공무원 거거든요. 상급서부터. 예, 이 고위공무원단들의 그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검사의 인사권자는 검사를 예를 들어 임명한 임명장의 밑에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사 임명하는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단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면담해서 다 그 추천을 내라. 그래서 거기에 현직의 검사들 말고 다른 사람들 갖다 쫙 집어넣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바로 들으면서 이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젠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패스트트랙 그 사건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60명에 대한 국회의원들을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하고 재판에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조국 장관 부인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60명 정도는 거의 뭐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 게 확정되다시피 한 저건데요. 바로 그런 게. 근데 그 논리는 미약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검사 임명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임명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법에 의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수처를 만드는 거에 왜 반대가 돼야 되나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그런 집단을 가감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검사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건데 꼭 그게 특수부여만 되고 공수처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될 수 있나요? 공수처라는 것은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검찰이 썩었다 그러면은 검찰이 썩은 거지 기구가 썩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기구의 개혁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지. 왜 양분을 시키냐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기구를 더 만들어. 기구가 아니라요. 검사들의 양심, 권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이 썩은 거죠. 그건 기구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뇌리에 들어있는 그 검사를 바라고 공부할 때부터 근데 검사가 된 다음부터 이들은 지금은 검사 독일체라는 말이 사라졌지만 검사 독일체란 아주 거기에 아주 길들어진 사람들이.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은 참 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는데
검찰총장을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대법원에 보면은 대법관이 있듯이 예. 대검사 제도를 둬가지고 한 10명쯤을 심어놓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청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청장이 일일이 명령하는 것보다 그 어떤 그 회의에 의해서 대검사 10명 정도가 어떤 그 회의에 의해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 법원이라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하나 잘못 들어와서 구속되고 법원이 완전히 망가지다시피 할 정도가 이게 바로 그 전 정권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예도 정치가 있는데 뭐 이용을 굳이. 하고 활용을 하려 해서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왜 되느냐? 그거는 그 구성원들의 뇌리 속에 있는 썩은 이건 우리가 이 정도 해도 된다. 국민들은 모르고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 선입관, 그 사람들의 대가리가 문제인 거지. 기구나 특별한 그 단어를 가진 기구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개혁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 이번에 조사했듯이 검사들 전수조사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들 공수처 뭐 특수부 이거 필요 없이 모든 하다못해 대통령까지도 내가 잡아놓겠다 할 정도로 모든 검사들이 또 무슨 뭐 진짜 뭐 부정을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하겠다 이게 할 정도로 검사들이 개혁이 될 것이고 그런 검사는 남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개혁이라는 것이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라는 거 지금 언제부터 못 만드는 겁니까? 한 십수년 세월 동안에 공수처 만든다고 얘기하고 못 만드는데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어야지.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한들 그 요번 회기 내에 공수처가 지금 자유한국당 또 나머지 어떤 야당들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쪽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가지고 설사 과반에 의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법률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만들어 놓은 그 법률안에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권조차도 없어요, 공수처는. 그럼 오로지 검사만 공수처에 더한 힘을 실어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공수처에 더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면은요. 대한민국 검찰청이 또 소속 검사들이 개혁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검사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도 그런 게 임명권자라는 얘기를 몇천 명 되는 검사들이 지금도 제가 임명권자라고 얘기했는데 임명권자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임면에 대한 권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임명에 대한 권한도 부분을 있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면직에 대한 권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제 바꿔서 그들이 양심이 있는 집단이라면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이번에 임 부장검사인가가 나왔죠. 우리 검찰 개혁돼야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하고 동조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나왔더라면 검찰 썩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조차 나오지 않는 저 썩어 빠진 사람들. 나는 그 임 부장검사 말고 나머지 다 썩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올바른 소리 했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검찰을 욕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나왔어. 그러나 저 사람이 나쁜 검찰에 대해서 부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떳떳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검찰 집단 자체가 지금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안 돼요. 검찰 집단보다 어떤 법원의 어떤 그런 부정확한 어떤 판단에 의한 법리 해석으로 해서 참 영판결이 아니고 잘못된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요.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판사를 기소하거나 검사를 기소한들 나중에 그럼 공수처 사람들은 또 검사가 기소해야 되는 건가요? 잘못하면? 그러는 건 내가 말에 대해서 단어 하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봐서는요. 일단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대통령 자체가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많은 대법관들이나 많은 고위 법관들이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많은 장관들도 구속이 되고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요. 즉 이것은 뭐냐? 검찰이 잘한 거네. 아니요. 검찰을 안 했던 걸 국민이 촛불로 만드는 거죠.
아니, 검찰은 어쨌든 간에 검찰은 단 하나 자발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던 그래서 안 했던 간에 검찰은 개혁돼야 될 대상이고 검찰뿐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모든 집단은 다 개혁 대상이다. 왜냐? 검찰이 하나라도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어떤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구속됐다 예, 지금 예, 나와 있죠. 예, 예. 어쨌든 나와 있는데 양승태 대법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잖아요. 예. 김기춘 구속되고요. 그렇죠. 조현성 구속되고 예. 다 구속됐습니다.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구속돼가지고 재판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사형언도까지 받았었죠. 예. 그 이후에도 살아있는 정권에 다 그 대통령 아들들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걸로 다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검찰 이 정도면 제가 검찰을 좋아하진 않아요. 분명히 저도 검찰 개혁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이 한 겁니다. 일. 아니요. 검찰이 한 게 없다니까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검찰을 마지 못했을 뿐이지 어째 마지 못해 하던 자발적으로 한 건 단 한 건도 없다. 저는 그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하냐. 왜냐? 검찰은 바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개혁이 대상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검찰이라 아니라 검찰이 검찰, 정치, 예, 검칠도 되고 검개도 되고 아마 검찰이란 단어를 쓰기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이 검찰이 단체죠. 예. 지금까지 뭐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간에 많은 수사를 하고 많은 어떤 그 저명 인사들을 구속시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고 치고요. 본능이 아니죠. 예. 그 집단 자체가 잘못된 집단이죠. 잘못된 아니, 왜냐? 어차피 자기가 사람이라면 화장실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뢰탕에 빠졌어요. 그럼 나와서 씻어야 그게 사람이지. 거기서 놀고 있으면 그 미친놈이라고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검사들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부장 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되어야만 됩니다. 검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한다면 검찰 당장 없어야 될 집단이라고 합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걸 맞습니다. 저분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그건 썩어빠진 즉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언도까지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졌을 적에 그 지금 몇천 명 되는 장군들 별 달았다고 하는 것들이 단 한 명이라도 총 들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권력을 가진 사들, 즉 예전에 보면은 이 검사들, 그 다음에 경찰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에 어느 경찰을 쓴 게 있습니다. 나 경찰인데 니네가 짭짜라고 부르지. 근데 검사들아 니네는 검새다. 우린 짭짜고 니네는 검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십몇 년 전입니다. 15년 전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새가 아니라 저는 앞에 개자를 붙여야 된다 봐요. 개검사들. 이렇게 하면 이들은 저 개검사들 개혁하라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개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개싸움 하고 있으면은 개검사라 그러면은 개싸움 하는 사람들 지켜주기 위한 검사가 개검사 아니죠. 개 같은 검사들. 개 같은 검사들 뭐 개싸움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아니죠. 개검사하고 같이 개하고 사람이 싸운다 치면 사람은 개를 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말이 있습니다. 개는 몽둥이로 패야 된다. 자, 지금까지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검사들이 뭐 자의에 의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기소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또 판결하고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겨우 움직이는 척한 거죠. 움직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였다는데 움직이기 아니에요. 움직이는 척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또 옷 벗고 나가서 좋은 자리에 정관 예우 받으면서 변호사가 돼서 돈만 쫓아갑니다. 자, 어쨌든 그거를 개혁을 하겠다고 예. 지금 얘기들을 하고 뭐 어떤 조국 장관 임명하고 지금 뭐 쭉 이렇게 훑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젊은 검사들 예. 아까 이문정 검사 얘기했는데 물론 조직에서 보면은 그 조직에서 아까 검사라는 조직에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보면은 이문정 검사가 사이코패스 같이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저거 했을 때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공수처 만드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육군이 썩었으니까는 육군 다 없애버리고 육군 칠 수 있는 특수부대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하고 아니죠.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경을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해경 없앤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 계시나요? 그럼 지금 이런 공수처 만드는데 반대한 사람들한테 난 묻고 싶습니다. 바로 박근혜가 해경에서 세월호 학생들을 못 구했다고 해서 해경 기구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때 과연 반대했던 사람 누가 있느냐? 없어요. 그 지금은 지금은 왜냐? 검찰 수호한다는 박근혜 식으로 그때 왜 반대를 못한 박근혜 거예요? 식으로 그때 반대를 많이 했죠. 그저 왜 그걸 해경을 해체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즉 박근혜 대통령서부터 그 당시에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저는 7시간 동안 뭐 주사람 맞고 영양주사람 맞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걸 이경선 씨가 쓴 걸 몇 개 읽어볼게요. 예. 국민을 위한 참다운본이 빨리 자리 잡아서 하루빨리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매너 있는 국민의 정신도 필요하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짜고 치는 보고스톱이 되는 거죠. 패스트 트랙을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지금 양심이 썩은 거죠. 검찰이 썩었으니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거죠. 검찰이 바르면 금배지들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이제 이경선 님이 글자를 써주셨는데 뭐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지금 김두천님, 제재용님, 권미숙님, 뭐 이렇게 이미경님, 서규형님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보고 계신데요. 정혜연님, 최성숙님, 근데 뭐 하는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습니다. 의견은 이렇게 서로 갈리는 거고요. 어쨌든 인걸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게요. 예,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대화예요.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가면은 그렇죠. 한쪽 팀에서는 이 얘기하고 네, 한쪽 팀에서는 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을지로에서 제 골뱅이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네. 그것도 85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 중부시장 바로 옆에 골목에서 골뱅이 장사를 했는데 참 그 당시에는 골뱅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풍경이 낮에 보면은 데모하는 학생들 그 당시에 전경들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끌려가면서 맞고 이랬던 게 흔히 있었고요. 더구나 일주일에 한면행은 또 대학생들이 한면행에다 대고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파출소에 같은데 이제 화염병을 많이 던져지니까 그 당시에 경찰들이 쓴 방법 중에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파출소 앞에 동네 노인네들 와서 파출소에 앞에 의자 놓고 앉아 계십시오. 저희가 막걸리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왜냐? 예, 그랬던 시절이 예. 있었죠. 예. 학생들이 와서 경찰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경찰들을 처단한다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노인네를 갖다 놓고 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경찰들의 논리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출세해서 지금 나이 먹고 높은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데는 잘못된 이유가 바로 검찰 하다못해 일제시대 때 천황에 대해서 인사를 합시다.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했던 그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나 하다못해 중들도 마찬가지였죠. 뭐 일본 그 종단에 항복을 하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절을 했고 이런 무리들 그다음에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군인들 이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힘이. 그리고 이번에도 저 봤습니다만 뭐 서울대 무슨 모 교수는 뭐 위안부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뭐 일본 덕분에 이렇게 잘 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너무나 깔려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일제 앞잡이 청산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청산을 하러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임걸님한테 그 음. 하나 묻고 싶은 게 음. 뭐나 그러면은 저 물론 저 청산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역사라는 어떤 이런 도도한 물결이 흘러갈 때 어차피 언젠가는 다 바다에 버려질 것이고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또 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갈이는 계속되고 우리 후세들이 또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급진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적 교육이라든가 교육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청산을 들어가면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얘기죠.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할 때 이성계 옆에 있었던 정도전이 올바른 사람인가? 정몽주가 올바른 사람인가? 이런 거 논해야 하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저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말고알보에도 결론을 못 낼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 그 당시에 지워진 역사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바라볼 수 있을 때 고쳐야 됩니다. 즉 친일파들이 지금 살아있고 친일파들 권력에 살아있을 때 친일파 청산을 안 하면 친일파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친일파 후손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죠. 친일파들 지금도 친일했던 놈들 정권을 잡고 그들이 역사나 모든 저거야 학자로서 또 자리 잡고 이들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이 얘기 한번 제가 임걸님한테 해드리면 당구 칠 줄 아시죠? 저 당구 못 칩니다. 전혀 못 치시죠? 예, 전혀 모릅니다. 혹시 노가다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노가다 많이 해봤습니다. 노가다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 쓰고 있습니까? 노가다 현장에서 일본 말이 많이 남아있죠? 당구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당구 용어가 굉장히 그 참 아리까리한 용어가 많은데 거기가 다 그 일본어로 돼 있는 건데 예. 우리 어렸을 때 당구를 치면서 그 말을 하면은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네. 그렇죠. 당구에 대해서 어떤 신같이 보이고 그러면 어디서 아는 것 같아 보여요. 아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지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교육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도 그 어떤 그 어렸을 때 그 방공 교육만 받더니 진짜 이승복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죽은지 아는데 아마 참 그 9살짜리 애가 거짓말도 진짜 참 그런 거짓말이 그렇게 없죠.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기사 쓴 사람은 기자는 거기 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기자. 정신 차려야 될 게 예. 우리가 그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교육, 인성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내고 그런 거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요번에 정교조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나 그러면은 그 이상한 문제 냈더구만요 고등학교에서 정교조 네. 중에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정교조 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보수는 보수대로 또 교육시키는 부분이 맨날 북한 죽일 놈이라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교육을 어떤 그 참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어떤 일본 말을 쓰고 그 당구에서 일본 용어를 쓰면 되게 멋있어 보이던 그런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이 언제쯤 시켜나갈까 하면 우리 후손 우리 아랫대에 가면은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저 일본에 가서 일본 말도 배워보고 했는데요. 또 이제 노가다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 게 일본 말이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점점 과학적인 기계 이런 산업적으로 가면 영어를 많이 씁니다. 예. 예, 그게 왜냐? 일본 말을 쓰면 못 배우는 것 같아 보이고 영어를 쓰면 잘 배우는 것 같아 보여. 또 그 당시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래서 그게 모르는 뜻도 모르고 그냥 발음도 이상한 콩글리시로다가 영어를 끌어다 씁니다 우리가. 그 현재 지금도 역시 예. 그 언론에서부터 어떤 그 영어를 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데스크 기자니 뭐니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KBS 사건도 데스크 기자와 현장 기자가 틀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취재하는 기자가 틀리고 그걸 정리하는 기자, 보도하는 기자 틀려. 그러니까 뜻이 다 틀려지고. 검찰도 똑같아요. 예, 180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수사검사 따로 예. 있고 공판검사 따로 그렇죠. 있고 공판검사는 매일 들어가 똑같은 자기는 몰라 그 사건을. 다만 있는 것만 읽어줘. 그리고 국선 변호사는 아무것도 몰라. 가지도 않아. 그저 선처를 바랍니다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인 게 많은데 일본 그 아까 예. 그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저 같은 경우 바람이 있다 그러면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은 예. 수사검사가 들어가서 공판검사라는 제도가 없고 자기가 수사한 사건이면 들어가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맞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재판에 관여까지 하는 그런 그렇죠. 제도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를
검사들은 그런 걸 자기네가 알 겁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데도 걔들은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누군데 그런 사고를. 그 바로 내가- 이런 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 치고고 올바른 사람 올바른 없더라고요. 놈들 없습니다. 예. 바로 올바른 없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근데 놈들. 그게 특수부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보다 사실은 밑바닥에서 형사부 검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머릿속에 더 많이 그게 자리 잡혀 있다는 알고 있겠죠. 그렇죠. 개혁은 상층부에 특수부 몇 개 날리는 개혁이 아니라 하부 조직이 특수부를 날리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의 원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의 전반적인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수부나 무슨 공수처 이런 거는요, 사실 그게 본색은 아니거든요. 본색은 검찰에 만연돼 있는 하다못해 검사가 조사하다가 사람 때려 죽인 적도 있죠. 검사실에서. 그리고 그죠. 검사가 30대 검사가 40대 여자를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불러내서 조사한다고 했다 검사석에서 강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개혁이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 이 큰 이슈를 가지고 검찰 개혁이냐 공수처 하나만 저 공수처 반대하고 공수처 하나만이라고 하면은 공수처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해요. 네. 만들면 만드는가 보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밑에 있는 이런 사소한 일반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그 부조리 이런 부분들을 개혁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그래서 아니죠. 그거는 그들 자체가 얘기를 이상하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경선 씨가 지금도 인성이 최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성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전 목사인가 그 뭐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돈 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지랄 했던 목사가 딱 한 달에 빤스 목사라는 말이 나온 게 내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촛불 전국대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이 자기 신도들 갖고 그랬어요. 그럼 하는 얘기 뭐냐? 여신도들이 내 앞에서 빤스 내려 그래서 빤스 내리면 내 신도고. 그 얘기에 혹시 아까 뒤쪽을 아시나요? 모르죠. 아까 뒤를. 왜냐? 지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말한 건 사실인데 앞은 이 말했고 뒤는 이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 사실을 믿는데 그 사람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저는 그 사람 팬 아니고 싫어합니다.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싫어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소속 집단에 어떤 그 목사 하나가 그 집사하고 어떤 그 간통 사건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저를 꼬신 게 아니라 제가 나를 꼬셨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정광훈 목사 하는 얘기가 그 목사 자격 없는 놈이라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신도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목사 자격이 있나. 너 어디 가가지고 그런 목사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 목사 자격 없다. 목사라 그러면 적어도 신도들이 나를 다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비유를 했는 게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비유를 해가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신도들은 내가 빤스 벗어가면 다 봤을 정도로 나를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말을 했나요? 예. 어디서? 그 말이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아니 정광훈 목사가 그렇다 했던 하고 얘기를 그대로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 사람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니라면 왜냐면 그 교회에 자 우리가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럼 어떻게 비유할 게 없어? 여자가 내 앞에서 빤스 벗는 얘기를 합니다. 여자라는 얘기 안 하고 내 신도들이라는 얘기를 그러면은 아니 남자가 지 앞에서 빤스를 벗어야 됩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 엄마가 지 앞에서 빤스를 자, 벗어야 그 얘기 됩니까? 잠깐만 멈추시고 그래서 그 빤스를 끌어다 대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상식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수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 거죠. 이제 그 정광훈 목사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비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발췌돼 가지고 빤스 목사라는 얘기가 나온 거면은 비유가 잘못된 거를 꼬집어내고 이 사람의 인격을 꼬집어내고 아니 비유가 우리가 이제 그 비유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질 적에 사실이고 기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빤스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거나 언론이 그렇게 했다? 정광훈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아니죠. 거다? 앞뒤를 잘라버리고 언론이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글이란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번에 KBS가 그런 식이었죠. 그 당사자는 1, 2, 3, 4, 5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KBS는 1, 2, 3을 보도했습니다. 4, 5는 무시를 했어요.
근데 1, 2, 3을 합하면 6이 됩니다. 4, 5를 합하면 9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큰 거를 빼고 예, 적은 것만 보던 거예요.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속된 말로 착한 놈이든 못된 놈이든 있는 그대로 그 사실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의 몫은 독자가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언론이고 그게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예. 좋은 기사도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렇죠. 어떤 그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윤석열 씨가 그 별장에 네. 성접대에 의혹이 있는데 음. 검사들 스스로 묻어버렸다. 한겨레 신문 보도 뭐 어영부영 기자라고도 반대쪽에서 비판하다 보면 하어영 기자 이런 사람들 그 보도 내용과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사를 잘하고 근데 하기자 그 사람들 했죠. 성접대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 다만 윤석열이를 안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조사를 안 했다. 이게 팩트다. 얘기를 했죠. 성접대라든가 이런 적은 절대 관계없어요. 네, 접대라거나 이런 건 근데 어쨌든 언론이 그거를 왜 터뜨렸는지 한겨레 신문이 왜 그런 기사를 갖다가 그거는 딱 간단해요. KBS가 터뜨린 걸 이해하면 간단한 겁니다. 제 얘기는요. 네. 기사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아니죠. 왜 그런 제 얘기는 저도 이제 어디서 기사를 좀 써보고 기사를 올린 적도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이제 KBS 얘기를 하다가 말이 끊어졌는데 많은 기자들이 하는 얘기했어요. 5년차 미만 기자가 쓰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다. 즉 그 사람이 원했던 게 아니다. 기사를 쓰라 그랬지 소설을 쓰라 그린 건 아니죠. 기사를 썼는데 뒤를 안 붙이니까 소설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고 지가 검사한테 가서 꼬지를 넣겠습니까? 물어봤겠죠. 팩트 체크를 하라고 교차 체크를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가서 검사한테 그렇게 물어 바보 어렵기 때문에 그 기자들 하는 얘기 고참 기자들 하는 얘기 그겁니다. 5년이 지나서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안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자들이 꼭 그렇게 어떤 그 나쁘다고 하기 전에 아니 그 기사를 쓴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도 이 문제도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기사만 좋아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그 참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그런 묘한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시민들 수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서초동에 가서 조국 수호하고 검찰 개혁하자고 외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뭐 모녀 가장이 죽고 어디에 자살하고 어디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몰려가든지 어떤 정부 앞에 몰려가서 어떤 이런 사회의 빈곤층이라든가 우리가 그 미처 손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좀 높여주거나 또 광화문 나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이 하야하라가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잘못된 부분에 가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 논쟁이란 것은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선봉하고 자기가 맞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서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나 광신적인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믿음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가면은 양분되잖아요. 세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봐도 어떤 이념의 차이라든가 어떤 종교적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나 정치인이나 어떤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주도하는 조원진이나 태극기 부대나 요번에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조국 수호라는 얘기가 빠지고 검찰 개혁만 부르짖었으면 정당성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석방하라는 얘기 안 하고 어떤 그 보수의 가치를 시킨다고 다니면서 어떤 그런 걸 전파했으면 그것도 정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조원진이 판가할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원성 할 때 그랬죠. 상대 국회의원한테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여자한테 더구나? 양아치도 아니고 그 근본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 자유한국당
탈당을 했죠. 탈당을 다 탈당이 당했나? 아니라 그 사무 철학을이나요? 정당에 예. 자유한국당 사무처의 어떤 그 출신이고 그 출신들이 이렇게 냈는 게 많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그 내부 깊숙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부터 해가지고 할 얘기도 참 많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흐르는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 중국의 그 공안들의 어떤 형태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중국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참 어떤 모 국회의원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신라젠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뭐 어떤 조금만 들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예. 그 항암 치료제 개발하는 연구회사입니다. 음. 요번에 그 압수수색 들어갔었지요,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들은 어떤 그런 그 정치를 바라보는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막 어떤 그런 믿음을 그 숭상하고 막 어떤 숭배하는 그런 관점보다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참 이번에도 참 씁쓸한 게 저기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경찰들한테 뭐 집어 던지고 휘발유까지 뿌리고 또 검찰 집회로 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거는 저도 예. 개인적으로 법대로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유당 때 그 광장시장 앞에서 지금의 광장시장 앞에서 그 당시 깡패들 18, 19, 20살 먹은 깡패들이 고대생을 때렸습니다. 간목 숨어 있다가 데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고대생들을 그들이 4.19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 대한 수배가 안 되는 게 그들이 뭐 군대 입대하고 막 도망간다니 막 그랬어요. 그들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60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우리 인걸님 저 초등학교 예, 1학년 정도.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18이라고 하면 지금 7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아주 팔팔하고요, 지금도. 또 얼마든지 그 사람 지금도 아주 기를 쓰고 여기저기서 좋은 일 하고 하는 척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태극기 든 사람들,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한 사람들 그 과거를 놓고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떠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앞에 쓴 사람들 이 말 한마디라도 잘해라. 즉 거기서 욕이나 해야 되고 너무 상대방을 비판적으로 즉 보면 처음에 저는 검찰 개혁 할 적에 바로 이 첫날 노사모 출신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은 빠져라. 니네가 왜 올라갔느냐. 근데 광화문에서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왔더군요. 정치인들은 올라가지 말자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신에 이제 광신적인 사람들이 올라갔죠. 근데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시민 저는 국민이라는 말도 안 좋아합니다. 시민들이 해줘야 될 부분. 국민들이 해줘서 건전한 시민 문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 뽑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번 이제 6개월 남았죠. 내년 4월달 총선인데 총선에서 분명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또 보면 이제 1시간 훨씬 넘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예, 바로 이제 뭐 생활 이야기로 넘어가자고요. 구분 짓지 말고 가시죠 그냥. 그래요. 지금도 보면 아들 손자들이 경찰이면 못하겠죠. 이렇게 국민성도 문제 있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요. 저도 오늘 참 뭐 낮에도 제가 이제 제 직업이 이제 무당 관련이다 보니까 그쪽 방송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방송을 하러 가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보면 그 무당에 대한 이제 많은 방송이라는 매개체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무당을 만들어 대요. 그리고 그런 게 또 있어. 예, 또 무당뿐이 아니라 이렇게 또 웃기는 게 보면은 이렇게 이 건물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큰 길가 쪽에도 무슨 교회 무슨 저거에 무슨 대학 이렇게 근데 붙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그 무소계가 그 무교라고 얘기하던 네. 어떤
내년 총선 때까지 상당히 호황을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사람들 그런 데 매달리게 되고 또 소위 고위 학력자들 그다음에 전문직들이 그런 데 빠지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당 대표들이나 자기가 그 자기 당에 몇 명이나 이래 당선될까 또 자기가 당선될까 안 될까 공천받을까 안 받을까 궁금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불안한 사람 많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기 그 뭐 꼭 어떤 그 무당들한테 물으러 가지 말고 저한테 와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본인 스스로가 파악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죠. 자기 얼마만큼 그 선거라는 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유권자 아닙니까? 예. 유권자의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은 얼굴 아는 놈 찍어주지. 뭐 노트 보고 찍거나 찌라시 보고 찍거나 그렇죠. 선전벽보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악수 한번 하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놈 당을 떠나서 저는 찍어줘요.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발로 뛰는 새끼. 그리고 새끼라 그림 좀 그런데 발로 뛰는 놈들이 뽑히는 거지. 이제 제가 이제 선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쫓아다녀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때는 안 보이고 꼭 선거 때만 나타나더라.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놀면 그건 국회의원 아니에요. 구의원, 시의원이지. 국회의원은 여의도 가서 입법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지역에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선거 때 안 나타나면 하다못해 저기 뭐야 지역 보좌관이라도 하나 두고 열심히 쫓아다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게 잘못되고 그렇죠. 어떤 게 저가인지 알고 그래서- 민심을 갖다 네, 그래서 생각하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직 관리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건의를 합니다.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실 나는 지역에 잘 안 나타나야 좋은데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인사한다고. 자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고 낙선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4년 동안 계속 쫓아다녀야지. 요새 TV 드라마 중에 하나 저 SBS인가 TVN인가 위대한 쇼라고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집에 텔레비 없으니 10년 돼갖고 드라마 그 본 적이 위대한 없습니다. 쇼라는 그런 어떤 게 그 이제 그 젊은 정치인을 그린 또 그 정치인이 계속 나가는 건데 자기가 그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다음 총선 때까지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며 기반을 다져놨는데 그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이더라고. 그렇죠. 그 드라마 정치는 상으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자기 선배 정치인이 와서 드라마상의 얘기입니다. 그 정치인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뛰고 하는 것도 봤는데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저는 4년 동안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애들이 누구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하면서 쫓아다닐 것 같아요. 예. 그걸 직업으로 삼는다고 얘기하면은. 근데 보면은 사실은 그 참 이래 원외 바른미래당이 아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만나면은 참 보면은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어떻게 그 현역들보다도 어깨에 훅가시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 100% 떨어질 것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무슨 그 뭐 어떤 그 대접받기는 더 좋아해요. 그 그렇습니다. 원외 지구당 위원장 누가 그리대 저보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 아마 그 집어넣는 걸 뭐라 그리죠? 그 공천? 공천이 아니라 내가 이제 A라는 지역에 음. 뭐 원외 지구당 위원장 하면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게 무슨 파워 있는 자리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보면 알거든요. 근데 꼭 2등, 3등짜리들이요. 2등, 3등 꼭 2등에 선거에서는 2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사람을 딱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 봤어요. 예. 그 뭐 이런 실명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동작 그 나경원 의원 옆에서 뛰고 있는 그 지역구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김숙향 위원장이라고 지금 4년 동안 계속 텃밭을 훑고 다니는 거예요. 지역에서. 어떤 측면에서 사람을 만나면 또 되게 겸손해요. 뭐 이런 사람들 이래 보면 저런 사람은 좀 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지역인가 그 옆에 지역인가 또 한 사람 있어 바른미래당에 뭐그 TV에도 좀 출연하고 했는데 네. 그 언젠가 그 여의도 그뭐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어이 뭐 인사를 하는데 뭐 이거 현역들도 저한테 같이 뭐 맞자라는데 그렇죠. 고개 뻣뻣이 쳐들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음, 그래도 전국의 그 엿장서들을 끌고 가는 엿장서의 대표인데 그렇죠. 뭐 저도 정치만 안 할 뿐이지 어디 가서 땡깡 죽인다 하면은 웬만한 땡깡 못 예,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모 의원한테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들 이런 민원들 갖다가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여기에 목소리도 못 기울이면은 내가 당신을 당선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당신 낙선은 시킬 수 있어. 그렇지.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요 자리에서 나와서 오늘부터 당신 낙선에 내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할 거라 하니까 다시 붙잡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그 말씀을 듣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데, 제가 이제 2008년대 KBS에 있을 적에 KBS 노란 천막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있지 보면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 당시에 떨어졌을 때예요. 정청래 의원이 내일부터 KBS에 가서 KBS를 지켜야 됩니다. 해서 KBS를 이제 우리가 하다시피 KBS 옮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요. 어느 국회의원이 매일 나와서 또 뒤에서 이렇게 신부름마다 들어갔는데, 근데 누군데 나는 못 봤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잠바떼기 입고 뭐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대.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 나 한번 보고 싶네 하고 며칠 있다 만났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뭐 촌스럽고 강원도 사투리 써가면서 예예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아이고 그러면 제가 뭐 심부름만 있으면 제가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막걸리도 먹고 좀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원님 다음에 지금 당신이 비례대표지만 지역구 맡아 나가면 다음에 영등포 이쪽 지역으로 나오셔. 그러면 내가 당신 자원봉사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선거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바로 그 해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엔가 이 양반이 느닷없이 어딜 나간다는 거야. 2009년, 2010년인가? 2011년에 보니까 이제 강원도 도지사로 나간다는 거야. 최문순 씨야. MBC 사장을 하고 국회의원 했던 최문순 씨가 강원도 도지사로 나간다는 2011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100% 떨어지는 자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강원도가 제 예. 고향이 강원도지만 네. 약간 보수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다른 당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 사람 최문순 씨의 후배인 그 뭐야 그 앵커 출신의 거 좀 더 잘 나갔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하고 한 약속이고 또 내가 당신이 좋으니까 해서 미련 없이 가서 참 우리 그 지지자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 집에서 밤새 유인물 만들고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강원도로 가서 며칠을 자면서 우리가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내 돈으로 휘발유 사고 해가면서 내 돈으로 전담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합법적인 거 저기 그 지역 선관위에 물어봐서 합법적인 문구조차 다 물어보고 해서 그러다 결국은 그 양반이 제가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됐는데 제가 그거예요. 그 당시 그 양반이 그렇게 뒤에서 아무 소리 없이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할 적에 그런 사람을 지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어찌 보면은 저는 뭐 최문순 씨를 잘 모르지만 강원도지사를 생활 정치라는 게 예. 그런 게 생활 정치.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간에. 솔선수범하고 몸으로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바칠 적에 유권자들은 그걸 알거든요. 생활 정치를 해야지만은 이 민생에 필요한 법률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률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제 이 생활 정치를 그래도 가장 많이 부르짖은 사람이 물론 뭐 남들이 저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철수입니다. 그 양반이 이래 그 생활 정치를 많이 부르짖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시민이 이렇게 그 불러낸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 이렇게 불러낸 정치인이 저는 딱 두 사람 있다고 봐요. 아, 예. 뭐 혹시 들으면은 또 노여움 탓이거나 저한테 쌍욕을 할지 모르는데 한 분이 사실은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시고요.
또 한 사람을 더 불러낸 게 안철수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불러낸 어떤 정치. 그렇죠. 그건 저도 인정할 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그 정당의 카르텔에 정당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 바람에 참 쪼다병신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은-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어쩌면 정치 공작에 의한 희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참 안철수 씨를 안타까워하는 게 저도 이제 한때는 안철수 씨 그쪽에 어떤 직책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정치를 얘기를 했는데 정치 중에 보면 영원한 2류가 있고 영원한 3류가 있습니다. 3등은 죽어라고 3등 이 사람 1등 당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영원한 2등이 있습니다. 1등 죽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어깨 폼 잡고 정치인 인류 정치인 절로 가라고 폼 잡고 다니고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안철수 씨나 그다음에 저기 유엔 사무총장 지난 사람 누구야? 반기문. 네, 반기문 씨 이런 사람 왔을 적에 그 주위에 달라붙은 사람들이 바로 2등, 3등짜리였습니다. 안철수한테는 2등짜리만 달라붙었어요. 반기문 씨한테 3등짜리만 달라붙었습니다. 그 사람 반기문 씨 공항에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선 사람 딱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철수 씨도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떤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은 시민이 불러낸 정치 영웅이었고 정당이 박살낸 정치 풍운하다. 그렇죠. 어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하는데 물론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생활 정치라는 거 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고물상이라는 어떤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연관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 2017년도였죠 대선이. 예. 대선 때 어느 사람 입에서 폐지 수거 노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나 딱 살펴봤댔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직업이 그렇으니까. 네. 그 맡은 바 임무가 그랬으니까. 근데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이렇게 나왔어요. TV 토론에. 거기서 그래도 폐지 수거 노인의 어려운 부분과 복지를 딱 얘기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받기 네, 예, 저는 그래서 그것만 봤으니까. 그렇죠.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요? 유승민. 씨. 예. 그 사람도 참 안타까운 예. 풍운아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선 주자가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그렇죠.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타고 쫙 날아가면은 굉장히 큰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참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 같은 경우는 저 노인 복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어제 이제 과제를 쓴 게 이제 그런 노인에 대한 과제를 쓰는데 사실 노인이란 것은 이 육체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자존감이 망가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는 오히려 자살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 중에는. 그렇죠. 예. 왜냐? 자살도 내가 약 먹거나 목매다 죽으면 자식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의도적으로 음식을 덜 먹고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의도적인 자살을 합니다. 이런 자살하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 자살로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들 그나마 살으려면 폐지 수거라도 해야 되는데 폐지값은 지금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거의 그 재활용 대란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런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뭐 큰 집단이거든요. 노인. 근데 노인 집단이라 치니까 제가 지난달에 과제에서 제가 그걸 쓴 게 있는데 노인 연령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 지금껏 노인 연령을 반대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한노인의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평생 권력만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다가 노인 회장까지 했고 결국은 늙어서 훈장 하나 더 받으려고 자기가 노인들 나이를 올리자 70 이상을 올리자 그러면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좋은 게 첫째 지하철 무료가 되죠. 그래서 뭐 춘천까지 아니면 아산까지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소일거리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기 기초노령연금이라서 2, 3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해서 겨우 굶어 죽지는 않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몇몇의 훈장거리로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된 거. 그것도 그 대한노인회장도 어떤 그 조금 그 조직이 권력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어... 그거 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장인을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꼴랑 고물상 단체에서 대표 맡고 있지만 판공기 한 푼 갖다 쓰지 않고 그렇죠. 제 사비 들여가지고 움직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1981년도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국 세계 미스 월드 대회를 합니다. 세계 미인 대회를 해요. 그 주최를 노인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 개혁 대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그동안에 좀 몰려가야 되겠네. 그동안 많이 개혁이 됐어요. 노인회는 그나마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물러나고 또 젊은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걸 해서 많이 개혁이 됐는데 이번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노인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노인 연령을 높이자라고 쓰잘데없는 저는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저부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저부터 내려놓는 법을 몰랐던 것들이 지금껏 대한민국을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고 노인들의 삶 저는 그렇게 봐요. 노인들의 삶 지금이라도 노인들이 자기네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에 휘둘리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가서 몰려다니지 말고 그것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예.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걸 씨가 꿈꾸고 있는 게 그런 어떤 노인 복지가 그런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저는 그 예. 단순한 어떤 금전 몇 푼의 지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자존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 같은 거 나중에 하셔도 괜찮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노인 복지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노인 복지 전공이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하면은 학사학위를 받으면 이제 또 다른 노인 심리 상담을 또 공부할까 더 어쨌든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지금 70이 다 돼가는 연세로 알고 있는데 60 좀 넘었어요. 예, 곧 노인이 되실 건데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공부한다는데 아주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나이 먹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그런 시스템은 좀 잘 돼 있습니다.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사회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까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자체가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고 혹시 강남역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강남역이요? 예. 그 예, 6번 몇번 출구인가 5번 출구에 그 철탑 위에 매달려서 지금 예. 삼성전자 삼성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예. 예. 그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민주노총이라 그리고 대목군이라 그리고 뭐 썩을 놈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어떤 거대한 세력하고 싸우기 위해서 140 며칠을 지금 철탑 위에 앉아 있는데 그렇죠. 누구 하나도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좀 있으면 날씨 굉장히 추워지고 한데 그 사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는. 이런 부분들하고 김천 톨게이트 노동자들, 네. 뭐 또 자영업자들 지금 뭐 문 닫고 이렇게 그 숨쉬고 이런 사람들, 그 물론 오늘 그 대통령께서도 뭐 민생 쪽으로 모든 어떤 저거를 결집하자, 거시기를 결집하자 그랬는데 말로만 그렇게 결집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달을 그 돈을 알바를 해서 벌어가지고 한 달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치가 해야 될 몫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걸 하겠다고 할 적에 옆에서 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밥그릇 뺏기는 사람은 예, 막을 것이고 막을 썰 있고 자기한테 이권이 안 예. 주어지면 막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나하고 관련 없으니까 못 본 척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을 내가 알기로는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것도 이제 너무 성급히 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점도 몇 가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를 놓고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야당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고 못하는 게 있으면 여당에서 같이 욕을 해줘야 되고 이게 기본을 모든 것을 백성, 국민들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뭐 6월 안에 있는 총선에서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뭐 별 아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뭐 정권 바뀌면 뭐 어차피 나 갈고 뜯는 거 갈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자 하고 버틸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있을 때 잘 갖다 비비자 하고 비빌 거고 그래서 이런 적이 좀 없어지고 또 국민들 스스로가 어떤 데 힘을 내지 말고 진짜 그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사람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십몇 년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싸워봤습니다. 구로동에서 무슨 전자 거기서 데모한테 같이 하다가 금천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종로경찰서, 중부경찰서 여러 군데 뭐 잡혀가면서 많이 데모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농성하는데 쌍용 자동차에 가서도 투쟁도 해봤고, 그 추운 날 이렇게 고생도 해봤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전념을 한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밤새 일을 하고 잠시 오가는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는데 1시간인가 아마 걸리죠. 그래서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가서 잠시 자고 택시 타고 가서 또 택시 타고 밤에 나오면서 바로 잠시 자고 또 출근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같은 경우에 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 대한문 나가자 치니까 저희가 똑같은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제가 밤새 그때 일을 하고 낮에는 나가서 자원봉사하고 아마 잠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일까지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장례 국장이 치러진 그날 밤 새벽에 홍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옆에 안 보여갖고. 근데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예,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한 군데라도 하다못해 내 앞에 노인이 폐지를 끌고 가면 그 뒤에서 밀어줄 줄 알고 또 집에 폐지가 나오면 그걸 모아뒀다가 그분들 줄 줄 알고 또 가다가 누군가가 경찰관이 고생하면 아유 경찰관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렇죠. 예, 저도 짭짤하고 욕을 합니다. 왜냐 경찰들한테는 근데 민생 경찰들한테는 수고하십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아낌없이 칭찬을 답니다. 그래서 경찰관, 소방관,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스스로가 그런 걸 하나씩 행을 하다 보면 사회가 좀 맑아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국민청원 제도도 있고 뭐 20만이 넘기면은 청와대 답변한다 또 뭐 어떤 그 공수처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겪는 불편을 취합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됐든 민원이 됐든 아니면 내가 형사부 검사한테 가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잘못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거를 취합해가지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민원기관과 그런 민원이 뭐 어떤 뭐 때를 동원한 민원이 아니고 개인의 민원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뭐 국민신문고 그 역할 못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그 역할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시켜가지고 하든지 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하나하나씩 다져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책을 필 때 검찰개혁도 저절로 될 그렇습니다. 거고 언론개혁도 저절로 될 그러면 거고 뭐 사회 발전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 내년 총선에 나가는 예비 정치인들 특히 지금 원외에서 뛰고 있는 분들 지금부터 지역구 가가지고 진짜 어떤 어려운 분들이 사는지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지적했다시피 어깨에 어깨 힘 훅가시 빼고 좀 내리고 훅가시 좋은 1번만 말 하지 힘을 뭐 빼고 예, 훅가시 빼고 빼고 움직이고 고개 숙이고 생활 정치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걸로 좀 가닥을 잡고 오늘 장시간 우리 인걸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흥분한 부분도 있고 예,
막 저거 하는데 근본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 나라 시민이고 시민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은 그런 속에서 너무 거대한 거에 매몰돼서 너무 거창해요. 저는 진짜 그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창한 속에서 내가 따는 그런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일반 시민은 선거 때 찍어줘야 되는 거지 정치 편향적인 어떤 그런 데 쫓아가 가지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의 노예가 된다. 거기에 어떤 그 뭐 존속물이라 그러나 뭐 그렇죠.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그래도 선거 때 덜 나쁜 놈을 찍고 맞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이 어떤 건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앞날의 비전이나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 봐주고 그런 걸 보고 찍어줄 수 있을 때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노사모들조차도 그 얘기 안 지켜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사모들조차가 아니라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잊은 사람이 많이 있죠. 또 더 잘 이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그 계신 곳에 바닥에 박석이라고 그러죠. 얇은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글도 같이 새기면서 저도 제 이름으로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가운데쯤에 아마 운이 좋아서 가운데쯤에 제 이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참 노무현 대통령 참 진짜 그 돌아가시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이 아방궁이다.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저 뒤에 있는 그 공기 순환기를 봐라. 에어컨 지하에는 에어컨하고 습기 조절하는 그걸 보고 그렇게까지 하고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 그거 찾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저도 아마 그때부터 아마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정치 계통에 있으면서 얻어먹을 줄 알고 또 이렇게 줄 줄 알고 저도 그랬는데 그때부터 자발적인 시민 참여라든가 또 십시일반해갖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자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한 게 아마 그렇기 때문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뭐 장시간 하면서 사실 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방송은 간단하거든요. 그저 술 한잔 먹고 안주거리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 하자. 우리가 하고 정치 엿장수 가듯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또 뭐 상대방 하는 얘기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경청이죠. 상대방이 할 때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뭐 우리 저 조남준 회장이나 저하고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감정을 안 상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경청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앞으로 이런 저거에 대해서 좀 화려하게 하고 급한 마음으로 운영진을 짜도 보고 출연진을 섭외도 해봤는데요. 그럴 게 아니고 뭐 앞으로 어딜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이 나오든 좀 발전적인 사람이 나오겠지만 잠깐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게 뭐 방송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뭐 학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이 시민사회에 살아가는 평범한 필부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좀 천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출들끼리 하는 얘기에 어떤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나중에 방송할 때 저 을지로 노가리 파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도 해야죠. 맥주 한잔 하면서도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방송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엔 거기 가서 할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방송 다음 주에 뭐 하여간 일정 한번 잡아보시고 예. 그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 제가 또 아까 맨 첫 번째 정치 엿장수로 돌아가서 정치 엿장수 원래 제 닉네임인데 그 말하면 요번에 저 검찰청 앞에가 조국 쓰고 외치지마 나왔어도 법무부 장관 한 6개월 더 하고 가실 건데 그 너무 그
강력하게 외치는 바람에 35일 만에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냥 놔뒀으면은 또 유야무야 이래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세게 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참 큰 잘못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뭐 정치면 정치, 생활이면 생활인데 임걸님이나 저나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민생입니다. 그 맞습니다. 예. 우리 생활이 어떻게 음, 우리 서로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은 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면 몇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할 수 열심히 있는. 하고 그 일한 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회를 예. 항시 꿈꾸는 게 접니다. 혹시 임걸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뭐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했고 또 한때는 뭐 폼을 잡고 정치인 그늘에 있어도 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도 했고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길바닥에서 뭐 이렇게 참 비도 맞고 눈도 맞으면서 희생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가진 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방송하다 보니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예, 예. 장시간 방송인데 우리 오늘은 좀 마무리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렇게 살면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살 거고요. 그래서 조남준 씨 같은 일반적인 우리 진짜 우리 현실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반자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해서 저도 재밌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 니들 그게 좀 뭐냐 하시는 분 연락 주십시오. 같이 나와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뭐 어느 분이라도 저는 저 만나서 통화를 해보고요. 또 얘기를 해갖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나는 뭐 미국의 대통령이 좋다. 나는 누가 좋다. 뭐 이런 저것도 틀린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 다른 분들도 저희가 잘못한 거를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의 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준 회장 마지막 전에 이 방송이 뭐 10분이 보든 20분이 보든 그 본다는 그 시청자의 어떤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 분이 보더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어쩌면은 제가 편향된 방향으로 가면은 제가 엿장수다 보니까 엿장수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애교로 봐주시고요. 네. 오늘 그 방송 어떻게 해요? 마칠라 그러는데 방송을 마치려고 했더니만 지금 저기 한사랑병원 이사장님께서 인사는 하고 마쳐야지. 잠깐 벌써 맞춰요. 네, 우선 좀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예. 지금 조 이사장님은 우선 또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그걸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의 인사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좀 늦었죠? 한사랑병원의 유진수 이사장.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게. 예. 다녀오십시오. 저희는 이렇습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돼도 단 엿장사가 옆판 집어 던지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밥상 뒤집어 엎는 적도 없고요.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아마도 유진수 이사장도 지금 뭐 지금껏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오셨을 텐데 변명은 많을 텐데 그건 변명이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변명 한번 하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시설도 확충도 해야 되고 그 정리 좀 해야 되고 공간 재배치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공사도 있고 오늘 그 입원 환자분들 그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부득이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제 늦게 오셨는데 저희가 한 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뭐 조국 장관이 오늘 사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적절한 때에 뭐랄까요 타이밍이 적절하게 사의를 표함으로써 그 조국 당사자가 언급했던 대로 프레임은 기틀은 좀 마련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검찰 개혁이나 이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개혁은 계속되어야 되겠다. 이 여지를 그대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땐 조국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사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정치 재개가 아닐까. 그렇죠.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제 제대로 개혁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공명정대하게 있는 그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추려내낼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 또한 그런 시스템을 또 다시 이제 대안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더불어 이제 선거제 개혁이죠. 그 뭐 연동은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타고 패스트 트랙에 상정돼서 그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조국이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도 패스트 트랙과 함께 열차에 역사 열차에 탑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참 아쉬움 속에서 참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치적절하게 국민들이 참 반대하는 국민들의 그 뜻도 알아들었고 받아들였고 또 검찰 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의 뜻도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걸어놓고 네. 하차하신 걸로 좀 저도 참 아쉬움을 나타내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정치 조국 장관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일이라 또 정치인으로서의 다른 일도 많이 있겠죠. 네. 예, 그걸 기대를 해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래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은 총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내년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 이제 정치인들은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오를까요? 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밥그릇을 찾아다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정치를 위한 경쟁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총선도 아마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핵심이 그 선거제 개편인데 이제 6월 항쟁 때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그런 와중에서 당시에는 이제 선거제 개혁이 안 됐죠. 그렇죠. 이제는 어떤 뭐랄까 양극단의 정치 세력들 흔히 말하는 양당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또 국민들의 여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양당 정치로서 그 흔히 말하는 뭐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표를 얻던 시대는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여당이었다 야당이었다 야당이었다 여당이었다 수시로 바뀌고 양쪽에서 A, B 이렇게 두 조합만 이렇게 드러났고 뭐 C, D, E 이런 절충이나 그 다음에 중간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돌을 갖다가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적인 그런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또 그럴 그룹에 속한 사람들도 없어졌어요. 예, 그랬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이제 촛불 들고 시청 앞 광장을 가지 않아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한 나의 정당은 선택지가 여러 곳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물건을 거리는 것보다는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에서 국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하는 쪽을 갖다가 지지 선택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모멘텀이 이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유권자들이 책임이지 결코 정치인들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유권자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유진수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국민을 위한 떳떳한 정치를 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내년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검승부죠. 그렇죠. 진검승부. 이제 진짜 지금 우리 조남돈 회장이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그 유진수 이사장이 지금껏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대감을 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에서 좀 유권자들이 양식 있는 정치인들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는데요. 예. 그냥 내년 총선에 나가는 그 예비 정치인들 저한테 오세요. 저도 약간 심기 있어가지고 웬만큼은 볼 줄 알으니까는 궁금하시면 오시면은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 될지 안 될지. 그 태도 보고 다 가르쳐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는 몰려오시고 그 우리 방송에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지. 나오시면은 당선될지 안 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판가름 해줄 테니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많이 좀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 총선에서의 어떤 그 승패는 그 영업에 비유하는데 영업은 내가 몇 번을 방문하고 거기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거기 가서 어떻게 체제 시간을 몇 시간을 머물러야 이꼬르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꼬르 총선에 당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왕따 논리 피지 마시고 상대방 욕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만 충실히 하시면은 아마 당선될 겁니다. 그런 분들 와서 한번 저희하고 한번 토론해 보시죠. 저희는 뭐 지식인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고 진짜 바닥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니까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훔칠 것인가가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걸로 오늘 방송의 모든 멘트는 제가 마무리 짓고요. 생활 정치 하십시오. 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유진수 씨는 또 아주 절실한 그 칼날 같은 기독교인이신데 또 이제 모든 생활 자체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유진수 이사장이 보는 이 내년 총선에 나올 그 정치 지망생들과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 대해서 같이 어떤 말씀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협동조합 이사장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그렇죠. 개인 예. 유진수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정치적 표현을 중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 유진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유진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그 진짜 경제민주화 이걸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인물들이 이제 나와야 할 때다. 진영논리 글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박근혜라는 또 박정희 뭐 이런 잘못됐던 부분까지 미화 우상하고 반신반인이라든지 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그런 연가로서만 그 모든 것을 미화되고 그것을 등에 업고 뭐 친모다 이런 정치는 이제 뭐 거의 다 날이 저물어 가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국민들과 누구를 위해 뛰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차후 정치 총선에서의 지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당은 어떻게든 양당제 복귀를 위해서 치열한 복마전을 펼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런 것에서 과연 흔히 말하는 선거제 개혁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되어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즉 지역구에서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정당 관련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정당, 또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국민의 대표성, 국민의 민심, 국민의 비례성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재현해내면 양극단의 정치한 볼모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리 잡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정치 엿장수니까 엿장수도 엿이 뭐 한두 가지 엿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엿 먹어라 정치인들아, 국민의 엿 먹어라 이거예요. 즉 뭐냐, 내가 원하는 엿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 맞습니다. 국민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 엿장수도 국민들의 이런 그 여망을 담아서 정말로 좋은 엿 같은 정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발음이 그렇지만 이제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요새 엿 속에 잣도 집어넣고요. 예. 산삼도 집어넣은 엿 만들더라고 예. 보니까는 예. 그렇게 좀 좋은 엿 많이 그렇죠. 만들어주면. 엿 자신의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국민들의 원하는 엿 같은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 욕설이 아닌 그래요? 국민들이 원하는 엿 같은 예. 정치를 하자. 정치 역장, 우리 엿장수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발언한다 치면은 오늘이 9월 14일, 10월 14일, 내일이 또 절반이 이제 넘는 지점이 되죠. 인생이라는 게 어쩌다 보면 인생을 알적에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차하는 시간에 또 그 시간이 닥쳐오고요. 또 뭐 6개월 남았다는 총선도 아차하는 시간이 닥쳐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세월을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뭐 쓰잘데없이 술 먹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관심 있는 분들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바로 이게 서민들이 하는 얘기니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